아이고 아저씨들 좀 지나갈게요. 아가씨 뭐라고? 조용히 나가라면 전통시장 구석 40년 된 대포집에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산조각난 막걸리 항아리, 낡은 패딩 차림의 여자가 깡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깡패들이 인상을 구겼고 멱살 잡힌 대포집 할아버지마저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덩치 큰 깡패가 거칠게 여자의 어깨를 밀치려던 그 순간 단일초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제압, 모자에 가려진 여자는 차가운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납품 강요로 시작된 깡패들과의 대립. 그리고 위선적인 가면 뒤에 상인들의 목을 조이는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까지 조용히 막걸리를 먹고 싶었을 뿐인 전직 특수부대원 김서진의 묵직한 반격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하 10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의 전통시장. 여자는 말없이 배추 상자를 날랐어요. 20kg이 넘는 묵직한 무게였지만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꿋꿋하게 세운 채 무릎과 코어의 탄력만으로 무거운 짐을 가볍게 밀어 올렸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저 힘 좋고 성실한 처자가 하나 들어왔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김씨, 여기 일당 도매상 주인이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건넸어요. 서진은 낡은 패딩 주머니에 지폐를 쑤셔 넣고 짧게 목례했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눈썹까지 푹 눌러쓴 검은 캡모자. 시장 골목에서 서진은 짐을 나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그림자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던 취객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어요. 그 찰나 서진의 눈이 반사적으로 취객의 몸을 훑었습니다. 오른발에 체중 집중, 왼쪽 어깨가 열려 있음. 턱이 무방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려던 찰나였어요. 서진은 캡모자챙을 꾹 잡아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은 작전 지역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느낌을 길게 내뱉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에 어둠이 깔리고 철제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을 채울 즈음이었어요. 서진의 발걸음이 시장 안쪽 가장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을 밀자 매서운 바깥바람과는 전혀 다른 훈훈한 열기가 훅 끼쳐왔어요. 시큼하고 달큰한 막걸리 냄새. 시장 사람들이 종구 영감이라 부르는 백발의 노인이 40년째 지켜온 대포집이었습니다. 성인 서너 명이 앉으면 꽉 찰 듯한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서진의 시선이 연탄 난로 바로 옆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위에 두툼하고 깨끗한 손방석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다른 자리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 종구 영감이 미리 연탄불 옆에 데워둔 온기였죠. 서진은 언손을 비비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거리에서 바짝 세우고 있던 차가운 경계심이 이 작은 공간의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사르르 풀려내렸어요. 주문은 필요 없었습니다. 종구 영감이 말없이 다가와 찌그러진 양은 사발에 뽀얀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반모, 다른 손님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큼지막하게 썰린 두부였습니다. 서진이 사발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갑고 달짝지근한 막걸리가 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등 뒤를 데워주는 난로의 열기, 두부의 고소한 냄새, 종구 영감은 묵묵히 마른 멸치를 다듬을 뿐 왜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막걸리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서진 역시 노인의 구부러진 등이 품은 긴 세월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막걸리를 다 비워갈 때쯤이었어요. 종구 영감이 무심하게 툭 다가와 낡은 주전자를 기울였습니다. 비어가던 사발이 다시 가득 채워졌어요. 날이 춥다. 무뚝뚝하게 던지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이 묵묵한 챙김이야말로 세상과 단절된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였죠. 서진의 시선이 회색 시멘트 벽에 걸린 낡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액자 속 흑백 사진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종구 영감이 곱게 앞치마를 두른 아내와 함께 맞개업한 이 대포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누렇게 발랐지만 액자의 유리는 매일 닦듯 먼지 하나 없이 투명했어요. 40년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낡은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두 번째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비워냈어요. 대포집 문을 나서자 영하의 칼바람이 다시 매섭게 뺨을 때렸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어요.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걸린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우 유통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화려한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 아래로 짙은 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서진의 발걸음이 짙은 그림자 속에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었어요. 그들은 셔터를 내리려던 과일가게 사장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사장의 가슴팍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찔러 넣으며 윽박 지르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조금 전 대포집 안에서 따뜻하게 풀어졌던 서진의 어깨가 다시 서늘하게 굳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상생이라는 글자를 새긴 현수막이 차가운 밤바람에 소리 없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연탄난로의 온기가 좁은 대포집 안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깔린 손방석 위에 앉아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비워내는 중이었어요. 종구 영감은 주방 쪽에서 묵묵히 마른 안주를 접시에 담고 있었죠.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어요. 바깥에 매서운 칼바람이 들이닥치며 연탄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셋이 좁은 대포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번쩍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장 납품을 독점하고 있는 도매상 사장 구본철이었어요. 그의 뒤로 험악한 인상의 덩치 두 명이 문가를 턱 막아섰습니다. 구본철이 턱을 치켜들며 종구 영감을 향해 성큼 다가갔어요. 어르신, 내가 저번 주에도 좋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끈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상인들은 전부 우리 도매상 물건만 쓰기로 합의를 봤다니까요. 채소고 식자재고 다 우리 쪽에서 대준다고요. 왜 어르신만 자꾸 고집을 피우십니까? 종구 영감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낮고 잔잔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40년 전부터 쓰던 양조장이 있어. 그 집 막걸리가 아니면 안 돼. 식자재도 다 거래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짧은 대답에 구본철의 미간이 팍 구겨졌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더니 주방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막걸리 항아리를 향해 거침없이 발길질을 날렸어요. 묵직한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바닥으로 왈칵 쏟아지며 시큼한 누룩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아이고 참, 늙은이가 말이 안 통하네. 구본철이 짜증을 내자 뒤에 서 있던 덩치 하나가 곧바로 달려들어 종구 영감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몸이 허공으로 붕 떴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던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캡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늘어뜨리고 차갑게 날이 서 있던 눈빛을 흐리멍덩하게 풀었어요. 다리에 힘을 빼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완벽한 취객의 걸음걸이였어요. 아이고 아저씨들, 지나갈게요.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구본철과 덩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위태로운 몸짓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어깨가 덩치의 팔뚝 안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각도는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궤적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찰이었어요. 하지만 덩치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꽉 쥐고 있던 종구 영감의 멱살을 자신도 모르게 놓아버렸습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뭐야? 이 여자는 구본철이 인상을 팍 쓰며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하던 서진의 손이 허공으로 솟구쳐 구본철의 오른쪽 손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요골과 수근골이 만나는 손목 관절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단 1cm. 아주 짧고 기계적으로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구본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무릎이 순간적으로 푹 꺾였어요. 팔이 쇠망치에 찍힌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본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서진은 이미 저만치 물러서서 해실해실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끄러졌네. 연신 고개를 꾸벅거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구본철은 손목을 부여잡고 황당하다는 듯 그 여자를 노려보았어요. 헐렁한 바지에 낡은 패딩, 시장 바닥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는 흔해 빠진 자의 몰골. 방금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릴 뻔했던 그 무서운 악력이 저 여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묘한 소름이었어요. 구본철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냈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어르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생각 똑바로 해두셔. 덩치들에게 턱짓을 하고는 서둘러 대포집을 빠져나갔어요. 난장판이 된 문이 닫히고 좁은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종구 영감이 말없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거친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랑 40년 전부터 쓰던 항아리인데 혼잣말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가에 선 서진의 등 뒤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이 저런 자들의 발길질 한 번에 부서져 버렸죠.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두 손이 핏줄이 터질 듯 하얗게 굳어들었어요. 바닥에서는 종구 영감의 굵고 주름진 손이 말없이 항아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막걸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채 아직 마르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뒤 평화롭던 시장에 거친 파동이 울렸습니다. 구본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덩치 서너 명한 용역 4명을 대동한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점령군처럼 좁은 시장 골목을 휩쓸며 걷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몸으로 배워야지. 장사하기 싫어? 건너편 가게에 있던 가판대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참히 엎어졌어요. 은빛 멸치와 마른 오징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제사상. 건너편 가게 아주머니의 비명이 터졌지만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옆집 반찬 가게에서는 억센 사내가 꽉 찬 냉장고의 전원코드를 신경질적으로 뽑아버렸습니다. 상인들의 비명과 탄식이 좁은 골목을 팽팽하게 조여왔어요. 노인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당장 도장 찍고 다른 데서 물건 받아. 그때였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며 검은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서진이 들어섰어요. 며칠 전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캡모자 아래로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어요. 뭐야, 넌 또. 용역 반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허공을 갈라 반장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챘어요. 엄지가 수근골 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반장의 소나기가 스르르 풀리며 종구 영감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장의 손목 관절을 바깥으로 짧게 꺾어버렸습니다. 동시에 발을 걸어 반장의 무게 중심을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100kg이 넘는 거구가 단 한 번에 저항도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비명소리에 밖에서 행패를 부리던 용역 셋이 대포집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며 무너진 가판대와 상자들이 쌓인 시장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성인 2명이 나란히 서기도 벅찬 좁은 통로였습니다. 전술적 병목 현상. 서진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완벽한 1대1의 지형이었어요.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주먹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궤적이 너무 컸어요. 서진은 고개만 살짝 비켜 타격을 피한 뒤 뻗어나온 놈의 팔꿈치 관절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올려쳤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어요. 두 번째 놈이 이성을 잃고 발차기를 날려왔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어요. 놈의 디딘발, 무릎 뒤쪽 오금 인대를 구두 끝으로 무자비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다리통이 꺾이며 두 번째 놈이 고꾸라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동료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에 겁에 질려 주춤하는 놈의 사각지대로 서진이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단단한 손날이 놈의 목 뒤 경동맥 윗부분의 급소를 정확하고 짧게 타격했습니다. 마지막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이 풀린 채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4명의 거구가 바닥에 엎어져 신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남짓이었습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은 서진이 캔모자에 챙을 툭 치켜 올렸어요. 핏방울 하나 흘리지 않은 기계적이고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구본철의 입에서 물고 있던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괴물을 마주한 듯 덜덜 떨던 구본철은 바닥에 쓰러진 자기 부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밖으로 주저리 달아났어요. 가장 비열하고 겁 많은 자의 도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얕은 안도는 곧 싸늘한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갑판대와 상인들의 피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용역 반장과 귀속말을 나누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특수상해 및 폭행 현행범으로 파출소 좀 같이 가야겠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상인들을 때리고 가게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웃음을 쳤어요. 가게 부순 건 저쪽 사장이 합의하면 될 재물 손괴고 당신은 지금 사람 관절을 3명이나 부러뜨려 놨어. 쌍방도 아니고 이건 일방적 폭행이야. 얌전히 타시지. 경찰의 제복 아래 숨겨진 깊고 썩어 빠진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이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경찰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기 전 서진은 잠시 고개를 돌려 상인들을 바라보았어요. 건너편 가게 아주머니도 반찬가게 사장도 그들의 눈빛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을 향한 시선에는 오히려 짙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서려 있었죠. 저 여자와 엮이면 큰일 나겠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한 그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그나마 종구 영감만이 멀리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말없이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용역들의 뼈를 부수는 것보다 좁은 골목에 내려앉은 상인들의 그 서늘한 눈빛이 조금 더 시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용역 측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류상 증거도 편을 들어줄 증인도 없었죠.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지만 진짜 공포는 빳빳한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에 구청 공무원증을 건 위생과 직원 3명이 대포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차가운 철제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전기점검 나왔습니다. 인사도 없는 건조한 통보였어요. 그들은 대포집 안을 구석구석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던 공간이었어요. 종구 영감은 언제나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했고 낡았을지언정 기름때 하나 없이 주방을 닦아냈으니까요. 하지만 작정하고 들이닥친 그들의 손끝은 무자비했습니다. 환풍기 마감 불량, 도마 교차 오염 위험, 식자재 보관도 기준치 이하 초과,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위반 사항이 서류에 적혀 내려갔어요.
종구 영감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주방 구석에 서서 묵묵히 그들의 손놀림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대포집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구본철의 납품을 거부했던 건너편 가게와 반찬 가게 앞에는 소방서 마크가 찍힌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점검이었어요. 통로 적치물 위반, 비상구 미확보 불량, 노후 배선, 과태료 고지서와 시정명령서가 시장 상인들의 목을 차례대로 조였습니다. 며칠 전 용역들이 들이닥쳤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주먹이나 발길질은 피하거나 맞서 싸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내리꽂는 견고한 행정력 앞에서는 숨을 곳도 싸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쥐죽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대포집 낡은 유리문 겉면으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종구 영감은 문을 열지 못한 채 굳게 닫힌 가게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문에 붙은 붉은색 스티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의 시선을 일직선으로 따라가면 유리창 너머 회색 시멘트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보였죠. 젊은 시절의 종구 영감이 아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액자가 걸린 높이와 차가운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높이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40년,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그 묵직한 세월이 구청에서 발부한 종이 한 장에 가로막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종구 영감은 스티커를 떼어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유리창 표면만 한번 쓸어내렸을 뿐이었어요. 그 시각서지는 구청위생과 민원실 파티션 앞에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앉은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있었어요. 그 대포집, 40년 동안 한 번도 위생으로 문제된 적 없는 곳입니다.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점검조차 안 나갔더군요. 유독 특정 도매상의 납품을 거부한 가게들만 골라서 점검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합성음이 나올 만큼 지루하고 평온했어요. 저희는 민원 접수된 내역에 따라 원칙대로 현장 확인을 나갔고요. 규정대로 처분 내린 것뿐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억울하시면 행정심판 청구하시죠. 다음 분 철제 스탬프가 다음 서류 위에 둔탁하게 찍혔어요. 무미건조한 소리가 민원실을 울렸습니다. 규정대로 한 것 법은 정확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낡은 패딩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사람의 관절을 비틀고 숨통을 끊는 건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견고한 서류의 벽, 무표정한 행정 시스템은 주먹으로 때려 부술 수 있는 종류의 적이 아니었어요. 구청문을 나서는 서진의 캡모자 위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거친 두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폭력은 합법이라는 가장 세련된 외피를 입고 시장을 짓밟았습니다. 동네 도매상 사장 따위가 하루아침에 구청위생과와 소방서를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었죠. 구본철은 그저 말단에서 꼬리를 흔드는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이권 다툼이 아니었어요. 이 시장에 숨통을 쥐고 흔드는 아주 크고 끔찍한 배후가 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그날 밤을 홀로 지새운 서진은 일은 새벽부터 시장을 찾았어요. 새벽 6시,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빈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 뒤 짙은 그림자 속에서 서진은 숨죽인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쌀집 빗자루가 거친 시멘트 바닥을 쓰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낮게 울렸어요. 붉은색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굳게 닫힌 미닫이문 앞이었습니다. 종구 영감은 구부러진 등 위로 낡은 송조끼를 걸친 채 묵묵히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문은 열리지 않고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쓸어낼 먼지조차 없는 텅 빈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종구 영감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그 아침의 습관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빗자루질만이 허공을 맴돌다 바닥을 극적댔어요. 전봇대 뒤에 선 서진의 입에서 옅은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바싹 마른 빗자루 끝에서 일어난 희부연 흙먼지가 아침 햇살에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낡은 먼지 냄새가 서진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야가 일순간 과거의 어느 건조한 공간으로 훅 빨려 들어갔어요. 맥 빠진 화약 냄새, 시멘트 가루, 귀전을 때리는 날카로운 명령을 내린 건 서진 자신이었습니다. 기폭 장치가 오작동했고 자욱한 먼지가 겉었을 때 정하윤 상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마주한 것은 붕대 아래 매끄럽게 접힌 텅 빈 솜의 한쪽뿐이었습니다. 정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건조한 침묵이 수만 마디의 저주보다 더 무겁게 서진의 숨통을 짓눌렀습니다. 부하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렸던 가장 완벽한 전술적 판단. 그 결과는 부하의 팔을 절단하는 것이었죠. 지키려다 망쳤다. 과거의 기억이 서진의 동공을 뚫고 다시 현실의 낡은 시장 골목으로 겹쳐졌어요. 눈앞에는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문 앞을 쓸고 있는 구부러진 등 종구 영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용역들에게 짓밟히는 노인을 구하겠다고 나섰고 물리적인 폭력은 3초 만에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0년 평생의 터전이 종이 한 장에 박살 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섣부른 개입이 지키려 했던 사람의 남은 숨통마저 잔인하게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봇대 뒤에서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차마 노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도착한 곳은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지 않는 차가운 원룸이었어요. 서진은 방구석에 처박아둔 커다란 검은색 더플백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퍼를 거칠게 열자 키 큰 나일론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2년 전 모든 책임을 지고 도망치듯 군복을 벗었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서진의 거친 손이 가방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내 손끝에 차갑고 까끌까끌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검은색 전술 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단단한 케블라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사람의 급소를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였어요. 장갑의 표면에는 2년 전 훈련장에서 묻었던 희고 허연 시멘트 가루가 아직 10개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무능한 손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거운 족쇄를 채웠던 무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평화는 없었어요. 웅크리고 숨어 살면 될 줄 알았지만 세상의 악인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채 가장 약한 곳부터 잔인하게 씹어 삼켰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 위에 전술 장갑을 올려두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장갑에서 허공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공허하게 풀려있던 눈빛이 차츰 가라앉으며 무언가를 향해 단단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진의 맨손이 낡은 전술 장갑을 움켜쥐었습니다. 장갑을 움켜쥔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어설픈 위장과 도망은 끝났습니다. 폭력이 아닌 법과 제도의 벽으로 숨통을 조여온다면 그 썩어 빠진 벽을 세운 자들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침투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었어요. 구본철은 말단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더 높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전술 장갑을 끼어든 손 안에서 케블라 소재가 손바닥 살에 까끌까끌하게 맞닿아왔어요. 2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익숙하고도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새벽 4시, 보일러가 꺼진 서진의 낡은 원룸은 한겨울의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꽁꽁 숨겨주었던 크고 헐렁한 패딩과 때가 탄 작업복 바지를 바닥으로 툭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더플백 밑바닥에서 꺼낸 검은색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몸의 굴곡에 빈틈없이 밀착되는 전술용 티셔츠였어요. 불필요한 마찰음을 완전히 없애고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철저히 살상과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사냥꾼의 껍데기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화장대 거울 앞에 섰어요. 언제나 눈썹을 푹 덮고 있던 낡은 캡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거칠게 자라난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단단히 틀어준 뒤 검은 고무줄로 팽팽하게 묶어 올렸어요. 답답하게 가려져 있던 목덜미가 서늘하게 드러났습니다. 둥글게 웅크리고 있던 턱선이 칼날처럼 도드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검은색 전술 장갑이었습니다. 벨크로를 거칠게 뜯어 양손을 밀어 넣었어요. 단단한 케블라 소재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빈틈없이 조여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자 가죽이 마찰하는 낮고 건조한 소리가 차가운 방안을 울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서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박스나 나르며 고개를 숙이던 자의 강서진은 그곳에 없었어요. 감정을 거세한 채 오직 타기대 급소만을 노리던 육군 707 특수임무대 대테러 팀장 강서진, 단 2년 만에 마주하는 진짜 강서진의 서늘한 동공만이 거울 너머를 똑바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서진은 검은 전술복 위에 짙은 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다시 시장으로 나섰어요. 걸음은 평소처럼 느릿했습니다. 하지만 바람막이 안쪽의 근육은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집요하게 시장이라는 공간의 혈관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문 입구 사설 CCTV 2대 회전각 45도 사각지대 3초 발생, 남문 쪽 공영 주차장 폐로, 확보용 2단 바닥에 깔린 빈 상자 더미는 야간 기동 시 마찰 소음을 유발함. 서진은 종구 영감과 상인들의 일상적인 터전을 완벽한 타격용 전술 지도로 재구성했습니다. 종구 영감이 평생을 바친 대포집에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이고 시장 전체에 숨통을 조이는 그 거대한 행정력, 그 힘의 연결 역할을 하는 놈들이라면 분명 빈틈없이 돈을 뿌리고 수금하는 거점이 있을 터였어요. 타깃은 구본철의 도매상이었습니다. 서진은 이틀 동안 그림자처럼 도매상의 배송 트럭 동선을 미행했어요. 트럭이 멈추는 곳, 내리는 식자재 상자의 개수, 기사들이 담배를 피우며 무심코 던지는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머릿속에서 조립했습니다. 정보가 쌓일수록 놈들의 역겨운 생태의 패턴이 투명하게 드러났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시장이 파장하고 상인들이 지친 몸을 뉘일 무렵이면 구본철을 비롯한 핵심 용역들이 시장 외곽의 도매상 창고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한 주 동안 강제로 떠안긴 물건의 뒷돈을 정산하고 다음 주에 구청이나 소방서를 동원해 숨통을 끊어놓을 단속 타깃을 정하는 주간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종구 영감의 40년 세월을 박살낸 그 붉은색 스티커도 바로 그 더러운 창고 안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외곽에 덩그러니 놓인 구본철의 도매상 창고 앞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2차선 도로 너머로 커다란 철제 슬레이트 건물이 흉물스럽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터지는 겉옷으로 입고 있던 바람막이를 조용히 벗어 외진 골목 구석에 말아 넣었어요.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는 칠흑 같은 전술복 차림이 드러났습니다. 창고 건물 외벽에는 녹슨 환풍기가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굳게 닫힌 철문 틈새로는 시뻘건 난로 불빛과 함께 천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얘야, 이번에 건어물 아줌마 돈 빌려간 거 맞지? 다음 주는 걔네들 소방점검 한 번 더 쑤셔 넣어.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구본철의 낄낄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혔습니다. 타깃 총 7명, 구본철 포함, 무장 상태 미상, 진입 루트 후문, 배전반. 서진의 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검은 전술 장갑을 낀 단단한 손가락이 가볍게 주먹을 말아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서진이 소리 없이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철문 틈새의 시뻘건 불빛이 전술 장갑 위에 아주 잠시 맺혔다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도매상 창고는 맥 빠진 담배 연기와 비릿한 땀 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다.
구본철은 깔판 테이블 위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놓고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낄낄거리고 있었죠. 그 주위로 덩치 큰 용역 6명이 싸구려 양주와 맥주캔을 부딪히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형님, 다음 주는 반찬 가게 그 할망구 확실히 조를까요? 소방서 쪽에 찔러둔 거 슬슬 약발 받을 텐데요. 낚아봐. 지가 버티면 어쩔 건데? 며칠 더 말려 죽이고 헐갑에 도장 찍게 만들어. 상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오만한 비웃음이 창고 안에 역겹게 채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배전반 스위치가 내려갔어요. 창고 안을 밝히던 시뻘건 난로와 백열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완벽하고 칠흑 같은 암흑이 순식간에 공간을 집어삼켰어요. 뭐야? 차단기 내려갔어. 막내야, 핸드폰 켜봐. 두꺼비 집 어디 있어? 어둠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두서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창고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에 완전히 동화된 검은 전술복의 그림자, 서진이 진입했습니다. 시각이 차단된 공간이었어요. 용역들에게는 맹점투성이의 지옥이었지만 서진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케블라 장갑을 낀 서진의 손끝과 예민하게 곤두선 청각이 어둠 속의 기척을 낱낱이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라이터를 켜려던 첫 번째 기척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기도 전 서진의 손이 어둠을 갈라 놈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동시에 다른 손날이 경동맥을 3초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짧은 신음, 100kg 거구가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어요. 얘야, 김철수 왜 그래? 넘어졌냐? 동료가 바닥을 더듬거리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운 채 옆으로 반보 이동했어요. 그놈의 허둥대는 팔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서진은 놈의 뻗은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짧고 강하게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바닥에 낮아빠졌어요. 뭐야? 누구야? 저쪽이야. 잡아. 남은 4명이 패닉에 빠져 소리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고 자기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는 동안 서진은 유령처럼 그들의 사각지대를 맴돌았어요. 무릎 뒤 오금 인대 타격, 새끼손가락 하단 신경 압박, 턱관절 하중 붕괴, 뼈가 어긋나고 육중한 몸뚱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파열음만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채웠습니다. 핏방울 하나 튀지 않는 기계적이고 잡이 없는 제압이었어요.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창고 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오직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만 남았죠. 테이블 뒤에 납작 엎드려 숨어있던 구본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간신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구본철이 격렬하게 떠는 손가락으로 플래시라이트 버튼을 눌렀어요.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바닥을 비췄습니다. 거구의 부하 6명이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인 채 기절하거나 뒹굴고 있었어요. 구본철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떨리는 불빛이 천천히 위를 향했어요. 검은색 전술 부츠, 몸에 빈틈없이 밀착된 전술복, 거친 질감의 전술 장갑을 낀 두 손, 그리고 단단하게 묶어올린 머리 아래 하얀 빛을 정면으로 받아도 단 한 번 깜빡이지 않는 서진의 서늘한 눈빛. 며칠 전 대포집에서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릴 뻔했던 바로 그 시장 자부였습니다. 구본철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종구 영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상인들의 밥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낄낄대던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힘 앞에서 바닥을 기는 비열하고 처참한 겁쟁이의 꼴이었죠. 살려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서진은 목숨을 구걸하는 구본철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는 서류 더미를 향해 있었어요. 서진이 소형 전술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문서들을 비췄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을 조른 납품 강요 계약서, 구청 위생과와 소방서 간부들의 직함이 적힌 뒷돈 송금 내역서, 그리고 이 모든 돈줄이 모이는 뒷돈 장부였어요. 서진의 장갑 낀 손가락이 장부의 맨 윗줄, 최종 결제의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성우유통 대표이사 박정호. 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지역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 조무래기 용역들을 앞세워 구청과 소방서를 움직이고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 헐갑의 시장을 삼키려던 거대한 흑막, 그 역겨운 실체가 빳빳한 종이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장부와 주요 서류들을 챙겨 더풀백에 쑤셔 넣었어요. 바닥에서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구본철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어두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창고 밖은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서진은 더풀백을 고쳐 메고 시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적 끊긴 밤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성우 유통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현수막 한가운데에는 인자하고 넉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성우유통 대표 박정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리고 짓밟은 자가 시장을 살리겠다며 온화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는 끔찍한 위선이었죠. 단순한 동네 깡패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거대한 자본과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합법과 상생이라는 가면을 쓴 진짜 괴물이었어요. 서진의 시선이 그 가증스러운 현수막 위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박정호의 인쇄된 미소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도매상 창고를 쓸어버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구본철의 조직이 완전히 박살났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시장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풍경이었습니다. 시장의 깡패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구 빠따나 쇠파이프 같은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빳빳한 서류 가방을 든 구청 공무원들이 일제히 시장 골목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 종구 영감의 대포집과 가깝게 지내며 구본철의 납품을 거부했던 상인들의 가게 4곳으로 곧장 직진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반찬 가게, 정육점, 그리고 첨가물 상해였어요. 식품위생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 오늘부로 영업정지 처분 내려집니다. 기계적인 통보와 함께 가게 유리문마다 시뻘건 영업정지 스티커가 도장 찍히듯 차례대로 붙었습니다. 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공무원들은 규정이 적힌 서류철만 차갑게 내밀 뿐이었어요. 성우유통 대표 박정호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핏방울을 묻히지 않았어요. 그저 행정력이라는 합법적인 칼을 쥐어주고 상인들의 목을 조여버렸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동네 상인들이 가입해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폭력 행패 부리는 외지인 여자 조심하세요. 자극적인 제목 아래로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서진의 사진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골목길 끄트머리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교묘한 화각이었습니다. 글 속에서 서진은 상인들을 보호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평화를 깨뜨리고 깡패들과 이권 다툼을 벌이는 흉악한 폭력배로 둔갑해 있었어요. 글을 확인하던 서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였어요. 강서진 씨, 어제 도매상 창고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 발부됐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시죠. 서진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작된 여론과 법적인 소환장, 그리고 행정력이라는 전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서진의 숨통을 완벽하게 옭아매고 있었어요. 주먹이 닿지 않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서진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건어물 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게 앞에는 붉은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다 남은 마른 오징어들을 푸대자루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서진이 조용히 부르자 아주머니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진은 그 눈빛에서 짙은 원망보다 더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자의 처절한 공포였어요. 아가씨, 제발. 아주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떨리며 흩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가게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줘. 아가씨가 그놈들 패놓고 간 다음 날 당장 구청에서 딱지가 날아왔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문 닫았다고. 당장 내일 모레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라고? 제발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아주머니가 푸대자루를 꽉 움켜쥔 채 서진의 발밑에 엎드리듯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소금기 진 백인 거친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벼랑 끝에 몰린 소시민의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무겁게 닫혔어요. 수십 명의 무장 테러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전직 특임대 대위의 발걸음이 아주머니의 그 비참한 눈물 앞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서진은 쫓기듯 시장 안쪽 낡은 대포집 골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고소한 두부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온기를 뿜어내던 그 공간은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문 앞, 종구 영감이 홀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몰래 뒷문으로라도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던 시장 단골들의 발길마저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서진과 엮이거나 종구 영감과 가까이 지내면 구청에서 당장 빨간 딱지가 날아온다는 소문이 시장 바닥에 쫙 퍼진 탓이었어요. 텅 빈 골목, 불 꺼진 가게, 홀로 고립된 노인, 멀리 전봇대 그림자 뒤에 선 서진은 그 텅 빈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일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어설픈 개입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종구 영감이 홀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두툼한 손방석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구석자리, 매일 저녁 서진이 앉던 바로 그 자리에 손방석을 조용히 깔아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문간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골목을 향해 노인은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낡은 더플백의 지퍼를 올렸어요. 거친 마찰음이 차가운 원룸만을 울렸습니다. 짐은 단출했어요. 여벌의 옷과 전술 장갑, 그리고 얇은 서류 뭉치. 지난 2년 동안 서진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주었던 이 좁은 방과도 이제 작별이었습니다. 서진은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을 나섰어요. 낮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오후, 시장 골목은 쥐 죽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골목에 나타나자 일하던 상인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서진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죠. 반찬 가게 사장도 청과물상의 청년도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짙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신들을 깡패들로부터 구해주려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계가 목을 조르는 상황이었어요. 붉은색 영업정지 스티커의 공포 앞에서 서진을 붙잡을 용기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설 수는 없는 소시민들의 씁쓸한 외면이었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패배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발소리 하나 없는 건조한 퇴장. 그렇게 시장의 끝자락, 낡은 대포집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미닫이 문 앞, 종구 영감이 서 있었어요. 종구 영감의 굵고 주름진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낡은 양은 사발이었어요. 매일 저녁 구석자리에 앉은 서진에게 말없이 뽀얀 막걸리를 가득 채워 내밀던 바로 그 사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발은 텅 비어 있었어요. 종구 영감은 서진을 향해 천천히 팔을 뻗어 그 빈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투박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나중에 돌려주러 와. 어디로 가는지
왜 떠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흔한 인사도 없었죠. 그저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이 빈 사발에 막걸리를 채워 마시라는 무뚝뚝한 약속이었어요. 서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영감의 손에 들린 빈 사발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사발의 표면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처음 이 자리에서 마셨던 가득 찬 막걸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게 한번 숙였어요. 모자챙에 가려져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빈 사발을 쥔 손끝에는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몸을 돌려 시장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종구 영감은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에 완전히 섞여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시내버스가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서진의 무릎 위에는 낡은 더플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녀가 싸움에 지고 도망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청의 행정력과 협박에 밀려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전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 안쪽에 손을 넣어 종이 뭉치의 감촉을 확인했어요. 도매상 창고에서 빼앗았던 박정호의 뒷돈 장부와 뇌물 영수증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진짜 원본은 이미 경찰이나 깡패들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안전한 무인 사물함에 보관해둔 상태였죠. 구본철 같은 말단 조무래기들을 상대로 시장 바닥에서 힘을 써봤자 상인들만 더 다칠 뿐이었어요. 거대한 위선의 목을 베려면 합법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높은 곳에 앉아있는 놈의 심장부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성우 유통본사, 어둠이 짙게 깔린 건너편 골목이었습니다. 전술복 위로 검은 바람막이를 덧입은 서진이 텅 빈 막걸리 사발이 든 가방을 고쳐매며 그 거대한 건물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어요. 상생이라는 거짓말 뒤에 수많은 시장을 조여 죽이고 있는 진짜 배후, 박정호의 성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된 서진의 실루엣이 거대한 유리 건물을 향해 소리 없이 한 발짝 내디뎠어요. 서진은 성우유통 본사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어요. 모자챙 아래로 가라앉은 그녀의 시선은 커피잔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유리 건물의 출입구를 집요하게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대표의 동선은 일정했어요.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만큼은 패턴이 달랐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관용차 번호판을 단 검은 세단 2대가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어요. 서진은 그 차에서 내린 자들의 정체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구청 위생과장과 소방서 간부, 며칠 전 빳빳한 서류 가방을 들고 시장 상인들의 목줄에 빨간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였던 바로 그 공권력의 배우들이었죠. 타깃의 동선이 파악되자 서진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다음 날 새벽, 성우유통 본사 로비였습니다. 서진은 헐렁한 회색 청소복을 입고 밀대 걸레를 쥔 채 있었어요.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 야간 청소부로 잠입하는 건 특임대 시절 국경을 넘는 것보다 훨씬 싱거운 일이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캡모자와 마스크.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자의 강서진과 똑같이 대형 건물 안의 청소부 역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어요. 이틀 동안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닦으며 서지는 건물 내부의 구조를 머릿속 전술 지도로 옮겨 그렸습니다. 지하 2층, 복도 3번 카메라 회전주기 12초, 비품실 창고 위쪽 환풍구 사각지대 존재. 첫째 날 밤 서지는 건물 옥상에도 올랐어요. 박정호의 상생 캠페인 행사가 열릴 시장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지점이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서류, 사본 뭉치를 바람이 잘 드는 위치에 단단히 묶어두었어요. 전광판이 켜지는 순간 묶어둔 끈이 함께 끊어지도록 소형 장치를 연동시켰습니다.
전광판 제어실에는 원격 트리거 장치를 조용히 연결해 두었어요. 이 모든 게 작동할 날은 박정호가 직접 마련한 그 무대 위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디데이, 수요일 밤 9시 30분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썰렁해진 지하 2층 복도, 서진은 화장실 청소를 마친 척하며 카트를 비품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움직임이 표범처럼 날렵하게 변했어요. 서진은 소리 없이 천장 환풍구 덮개에 나사를 풀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비좁은 통풍구 아니었어요. 뱀처럼 납작 엎드린 채 지하 VIP 회의실 바로 위쪽을 향해 소리 없이 기어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체중을 완벽하게 분산시키는 특수부대의 침투 기술이었어요.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마찰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회의실 천장이었어요. 격자무늬 환풍구 틈새로 환한 불빛이 새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앉은 중년 남자의 정수리가 보였어요. 성우유통 대표 박정호. 시장 입구 현수막에서 상생을 외치며 가증스럽게 웃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구청 위생과장과 소방서 간부가 잔뜩 굽신거리며 앉아 있었죠.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대포집 주변 골목 상가들은 이번 주에 싹 다 영업정지 때렸습니다. 늙은이들이 아주 앓는 소리들을 하고 난립니다. 공무원의 아부 섞인 보고에 박정호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2개를 툭 던졌어요. 수고하셨네. 역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상인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지. 서진은 전술조끼 주머니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환풍구 틈새에 조용히 밀어넣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박정호가 위스키 잔을 굴리며 차갑고 비릿한 목소리로 지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달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행사 전까지 눈에 거슬리는 가게들은 싹 다 정리해.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하니까. 시장을 무너뜨리고 짓밟으면서 겉으로는 상생의 미소를 짓겠다는 끔찍한 위선의 민낯이었어요. 그 역겨운 대사와 돈봉투가 오가는 현장이 서진의 소형 카메라 렌즈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분했어요. 서진이 카메라를 거두고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였습니다. 환풍구 바로 아래 비품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을 돌던 야간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웬 청소 카트가 아직 여기 있어? 보안 요원의 손전등 불빛이 비품실 안을 이리저리 훑기 시작했어요. 하얀 불빛이 벽을 타고 천장의 환풍구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즉시 호흡을 완전히 멈췄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원의 불빛이 환풍구 덮개 쪽에서 멈칫했어요. 나사 하나가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빛을 한 뼘 더 가까이 당겼어요. 서진은 심장 박동수마저 통제하며 짙은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몸을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불빛이 서진의 캡모자챙 1cm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요원의 손이 환풍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숨조차 쉬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뭐 그러겠지? 요원이 손전등을 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품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요원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억눌렀던 숨을 아주 천천히 내뱉었어요.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진은 소형 카메라의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박정호의 목소리와 돈봉투가 오가는 현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카메라 옆면의 작은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미리 해킹해둔 전광판 제어 서버로의 전송 버튼이었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서진이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구석에 작은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서진의 뺨을 스쳤어요. 건물을 빠져나온 서진은 길 건너편의 어두운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구본철에게서 빼앗은 뒷돈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송을 마친 소형 카메라 안의 영상까지 문서와 영상,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은 소형 카메라를 전술조끼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의 넓은 공터에 화려하게 치장된 거대한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골목 어귀에 초라하게 걸려있던 그 현수막, 성우유통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이제 그 가증스러운 문구는 무대 뒤 거대한 전광판을 가득 채운 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무대 아래에는 10여 대의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늘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구청의 압박과 상인회의 반강제적인 지시에 못 이겨 동원된 시장 상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죠. 종구 영감 역시 낡은 솜조끼를 입은 채 군중의 맨 뒷줄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는 맞춤 정장을 입은 성우유통 대표 박정호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박정호는 주름 하나 없는 완벽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심장이자 오랜 뿌리입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음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유통은 골목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상인 여러분과 굳건하게 손을 맞잡아 이 시장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우유통이 꿈꾸는 진정한 상생이니까요. 역겨운 위선이 박수갈채를 유도했어요.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영혼 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정호가 한껏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두 팔을 벌려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날카로운 하울링이 광장을 덮쳤습니다. 박정호가 흠칫 놀라며 마이크를 뗐어요. 마이크 테스트. 방송 사고가 잠시.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를 환하게 밝히고 있던 상생 캠페인 글자가 픽셀 단위로 기괴하게 깨지며 사라졌어요. 그리고 1초 뒤 어둡고 침침한 지하실의 앵글이 거대한 전광판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방금 전까지 온화한 연설을 쏟아내던 박정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서늘한 온도로 흘러나왔어요.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상가들은 이번 주에 싹 다 영업정지 때렸습니다. 아주 앓는 소리들을 하고 난립니다. 수고하셨네. 역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상인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지.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찬물이 끼얹어진 듯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만지던 기자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어요. 전광판 속 박정호가 구청 간부에게 두툼한 노란색 돈봉투를 툭 던지는 영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행사 전까지 눈에 거슬리는 가게들은 싹 다 정리해 스피커를 째고 나오는 비릿한 조롱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하니까?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상생을 외치던 그 얼굴과 전광판 속에서 상인들의 목줄을 끊으며 웃는 얼굴.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가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끔찍한 모순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당장 안 꺼, 뽑으라고. 박정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어요. 완벽했던 맞춤 정장의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으며 마이크에 대고 악을 썼지만 마이크 전원은 이미 먹통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광장을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서 하얀 눈보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장의 서류들이었어요. 빳빳한 종이 뭉치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광장 바닥으로, 카메라 렌즈 위로, 그리고 무대 위 박정호의 발밑으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기자가 본능적으로 발밑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성우유통 뒷돈 장부사본, 시장별 강제 납품 압박 지시서, 구청 위생과 및 소방서 간부 뇌물 공여 영수증. 어둠 속 도매상 창고에서 빼냈던 그 치명적인 증거들이 활자가 되어
수백 명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대표님, 영상 속 돈봉투는 뇌물입니까? 영업정지를 고의로 사주하신 게 맞습니까? 상생 캠페인은 시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위장이었습니까? 정적을 깨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무대 위로 우르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정호는 쏟아지는 렌즈와 날선 질문들에 갇혀 허우적대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자신이 직접 돈을 들여 화려하게 꾸민 완벽한 무대가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처형장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박정호는 핏대를 세우며 광장 곳곳을 두리번거렸어요. 이 완벽한 더들로운 자를 당장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듯 도끼 눈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끝끝내 알 수 없을 것이었어요. 자신을 이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사냥꾼이 누구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극적 아이러니였습니다. 광장 맨 뒷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아수라장이 된 군중 속에 섞여 서지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박정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캡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대 위로 올라서지 않았어요. 통쾌한 대사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의 흔한 자부처럼 아주 투명한 그림자로 머물렀죠. 서진의 시선이 아주 잠시 광장 구석을 향했어요. 그곳에는 종구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뒷돈 장부 사본 한 장을 거친 손에 꽉 쥐고 전광판 속 흑막의 추악한 민낯을 올려다보는 노인이었어요. 굳게 다물린 노인의 주름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자의 먹먹한 응열이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시장 광장을 향해 찢어질 듯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낡은 바람막이 주머니에 두 손을 깊게 찔러 넣었어요. 박정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 화려한 몰락의 한가운데서 서진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반대편의 어두운 골목을 향해 소리 없이 걸어나갔어요. 광장에서의 폭로가 있은 다음 날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뉴스 채널이 성우유통 이야기로 도배됐죠. 전통시장 상생을 외치던 박정호 대표의 얼굴이 이제는 뇌물공여와 납품독점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뉴스 화면에 크게 걸렸어요. 응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상인들 앞에서 의기양양하던 도매상 사장 구본철. 그는 자기 사무실 책상 밑에 숨어있다가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수갑이 찬 채 질질 끌려나갔어요. 박정호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받았던 구청 위생과장과 소방서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자마자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싸야 했죠. 시장 상인들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던 거대한 조직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종구 영감의 낡은 대포집 앞으로 구청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 빳빳한 서류를 내밀며 소리를 지르던 그 오만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유리문에 붙은 붉은색 영업정지 스티커 옆으로 공문 하나를 내밀었어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파란색 관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직원은 서둘러 인사를 꾸벅하고는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종구 영감은 굳게 닫힌 미닫이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며칠 내내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던 그 흉물스러운 붉은 스티커에 머물러 있었어요. 영감의 거칠고 주름진 오른손이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투박한 손끝이 스티커의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힘을 주어 아래로 당겼습니다. 접착제가 유리에 긁히며 뜯겨나가는 소리가 울렸어요. 단단하게 붙어있던 붉은 종이가 구겨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스티커가 떨어져 나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 하나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잿빛 시멘트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종구 영감이 곱게 앞치마를 두른 아내와 함께 막개업한 대포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이었어요.
며칠 전 구청 직원이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였을 때였습니다. 그 스티커는 하필 벽에 걸린 사진과 정확히 같은 높이에 붙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가려졌던 40년의 세월이 이제야 다시 온전하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종구 영감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 스티커와 유리창 너머의 낡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깡패들이 가게를 때려 부술 때도 흔들림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당장 문을 닫으라고 협박할 때도 꿋꿋하게 버텼던 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종구 영감의 굽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매 끝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 앞에서 흘린 묵직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끝 낡은 간판에 다시 노란색 불이 들어왔어요. 가게 안에는 다시 맥 빠진 연탄불이 피어올랐고 고소하게 두부 볶는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한낮이었어요. 서진이 다시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헐렁한 패딩, 검은 캡모자. 그녀의 손에는 낡은 더플백 대신 찌그러진 양은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죠. 시장을 떠나던 날 종구 영감이 말없이 건넸던 바로 그 빈 사발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러 오겠다던 무뚝뚝한 약속을 지키러 온 참이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문 닫았다며 서진의 발밑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칫하더니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봉투에 담긴 마른 오징어 한 축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서진의 손에 봉투를 쓸며이 쥐어주고는 깊게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거칠어진 아주머니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도 굳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걸음을 조금 더 옮기자 이번엔 반찬가게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온기가 남아있는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진의 품에 반찬통을 안겨주고는 쫓기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청과물 상의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던 청년이 진열대 뒤에서 나오더니 귤 한 봉지를 툭 내밀었어요. 드세요. 무뚝뚝한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사과는 말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미안함을 오징어와 반찬과 귤에 꾹꾹 눌러담아 건네는 투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소시민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서진은 그것을 묵묵히 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양손이 묵직해진 서진의 발걸음이 마침내 대포집 앞에 멈췄어요. 유리문에 붙어있던 붉은 스티커가 뜯겨나간 자리에 겨울 햇살이 반듯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미닫이문을 밀자 훈훈한 열기가 훅 끼쳐왔어요. 주방 쪽에서 마른 안주를 손질하던 종구 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영감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고생했다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턱짓을 했어요. 앉아. 서진이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위에는 두툼하고 깨끗한 손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서진이 시장을 떠난 뒤로도 종구 영감이 매일 저녁 연탄불 옆에 데워두었던 바로 그 방석이었습니다. 앉는 순간 포근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몸을 감쌌어요.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빈 양은 사발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종구 영감이 다가와 그 사발을 집어들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을 위해 내밀었던 빈 그릇이 마침내 약속대로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주전자를 기울였어요. 뽀얀 막걸리가 텅 빈 사발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찬 사발을 서진의 앞으로 무뚝뚝하게 밀어 넣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던 그날처럼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지만 그 사발이 담고 있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했죠. 서진이 거친 두 손으로
사발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종구 영감이 의자를 끌어당겨 서진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구도였습니다. 역시나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 차가웠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침묵이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거리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모든 폭풍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찌그러진 양은 사발 위로 뽀얀 김이 가늘고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연탄불이 타들어가는 낮고 익숙한 소리, 시큼하고 달큰한 막걸리 냄새가 좁은 대포집 안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어요. 종구 영감과 따뜻한 막걸리를 나누었던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도심 외곽의 인적 드문 임시 은신처에서 천천히 짐을 챙겼어요. 여벌의 옷 몇 가지, 며칠 밤을 어둠 속에서 함께했던 전술복, 그리고 남은 서류 뭉치, 아주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검은색 전술 장갑 한 켤레였어요. 서진이 조용히 그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단단한 케블라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각오를 다지며 꺼내보았던 바로 그 장갑이었어요. 어둠 속 창고를 향해 걸어갈 때 서진의 두 손을 차갑게 감쌌던 무기였습니다. 장갑의 거친 표면에는 2년 전 훈련장에서 묻었던 희고 허연 시멘트 가루와 며칠 전 도매상 창고 바닥에서 묻은 먼지가 뒤섞여 배어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그 장갑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케블라 소재의 까끌까끌한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지난 2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죄책감과 최근 몇 주간 시장 골목에서 벌였던 모든 서늘한 전장의 기억들이 그 감촉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은 낡은 더플백을 열고 가방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장갑을 조용히 묻어두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지퍼가 닫혔어요. 끼는 것이 변신이었다면 가방 깊숙이 봉인하는 것은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전사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서진은 헐렁한 패딩을 걸치고 검은 캡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 낡은 시장 골목에 스며들어왔던 날과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은신처를 나선 서진은 시장 쪽 골목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이 동네를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시장 앞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겨울 아침의 찬 공기가 서진의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칼날처럼 시리지는 않았어요. 시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서진의 발걸음이 조용히 느려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입구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현수막, 성우유통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상생 캠페인. 그 가증스러운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거짓과 위선이 완전히 철거된 그 빈자리 위로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만이 반듯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텅 빈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래로 오른쪽 소매가 텅 빈 채 깔끔하게 위로 접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707 특수임무대 시절 서진의 직속 부하였던 이하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터진 전통시장 사건의 현장이 이곳이라는 걸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서진이 내린 진입명령 때문에 폭발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병원의 하얀 병실에서 텅 빈 소매 끝을 내려다보며 어떤 원망조차 사치라는 듯 완벽한 침묵으로 서진의 숨통을 조였던 이하윤이 지금 민간인의 양복을 입고 서진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둔 채 아주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이하윤이 먼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소식 들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하윤이 천천히 남은 왼쪽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각 잡힌 손끝을 눈썹 언저리에 붙였습니다. 오른팔이 없기에 왼손 하나로 올리는 경례였어요.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서진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심장에 박혀있던 얼음 덩어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이하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든 서진의 시선에 이하윤의 모습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깔끔한 양복이었어요. 단정하게 접힌 텅 빈 소매 아래로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굽이 보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하게 새 인생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하윤이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반듯한 뒷모습이 인파 속에 완전히 섞여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어요. 이윽고 서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장 안쪽이었어요. 멀리 낡은 대포집 앞에서 종구 영감이 낡은 쌀집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붉은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굳게 닫힌 문 앞을 허망하게 쓸어내리던 그 동작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포집의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고소한 두부 냄새가 골목까지 훅 풍겨 나왔습니다. 가게 앞바닥에는 이른 아침부터 다녀간 사람들의 활기찬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허공을 극적대는 헛된 빗자루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다녀간 흔적을 정돈하는 살아있는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따뜻한 풍경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처음 이 골목에서 마주했던,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그 왁자지껄한 시장의 아침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캔모자에 챙을 툭 치켜 올리며 미련 없이 몸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처음 이 낡은 골목에 숨어 들어왔던 방향과 정확히 반대되는 넓고 환한 큰 길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맑은 공기가 서진의 뺨을 상쾌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서진이 걸어가는 등 뒤로 종구 영감의 빗자루 소리와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났고 따뜻하게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주인공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살아난 특별한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후회스러운 일들을 담아두기만 하기보다 오늘 주인공 서진처럼 진심을 다한다면 결국 본인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